한국산 전차요? 값싼 복제품 아닌가요? MIT 출신 미국 국방 싱크탱크 연구원 에밀리 카터는 처음엔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NATO 혹한 테스트 당일 독일, 프랑스, 영국 전차들이 얼어붙은 설원에서 멈춰섰고 단 8초 만에 시동을 건 한국 K는 눈보라를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NATO 내부 충돌, 그리고 한국이 공개해버린 믿기 힘든 전략까지. 세계 최강이라던 유럽 방사는 왜 한국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꼭 남겨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어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 형광등 아래 3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아틀라스 디펜스 연구소 무기체계 평가위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전투체계 자문까지 맡고 있었으니 나토 긴급 전차 평가 태스크포스에 투입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입니다. 나이는 48이고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은 뒤로 25년을 무기체계 분야에서 보냈죠. 우크라이나 전선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방어 전력 재편이 나토 내부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고 전차 수요는 예측치를 훨씬 웃돌고 있었어요.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죠.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납기 지연 보고서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 긴박한 회의실에서 한 장교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K 전차.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 왼쪽에 앉아있던 미국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이요 하고 그가 되물었어요. 급한 나라들이 임시로 쓰는 장비 아닌가요 하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전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은 아시아 중소방산국 제품이 나토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솔직히 당혹스럽기까지 했어요. 제가 25년간 평가해온 전차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럼스, 영국의 챌린저. 이 이름들은 냉전을 거쳐 실전을 거치며 검증된 것들이었죠. 반면 한국 전차는 저에게 데이터 공백이었어요. 아니, 데이터를 찾아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게 솔직한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K 전차 관련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다음 회의를 위한 예습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파일을 덮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어요. 숫자들이 제 예상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밤이요. 나토 긴급 생산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방산업체들이 차례로 발표했어요. 저는 회의실 앞줄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독일 측 발표가 먼저였는데 풀 양산 체계 구축까지 최소 5년에서 6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급 증산이라고 해봤자 기존 라인을 20%가량 늘리는 것이 현실적 최대치라는 설명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때 한국 현대 측 담당자가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11달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선명했어요. 실전 배치 가능 기간 11달. 저는 일단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11년을 잘못 쓴 거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창원 생산 라인 영상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컨베이어 방식으로 전차 차체가 이동했습니다. 용접 로봇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포탑 장착이 분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도장이 끝난 전차가 시험 주행로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옆자리 프랑스 측 평가위원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 영상이 실제냐고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 측 담당자는 덧붙였습니다. 창원 공장은 이미 200대 이상의 K 전차를 생산 완료한 상태이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납기 물량은 양산 라인에 대기 중이라고요. 기존 부품 표준화율이 92%에 달하기 때문에 증산 명령이 떨어지면 48시간 이내에 라인 전환이 가능하다고도 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25년간 제가 서방 무기 체계의 우월함을 전제로 모든 평가를 해왔거든요. 생산 속도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 측 발표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전쟁은 생산 속도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무기라도 전선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짧았죠. 하지만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원 공장 데이터, 납기 실적, 폴란드 계약 이행 기록.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11달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이행된 계약들이 증거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좁게 봐왔던 건 아닐까 하고요. 결국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유럽 혹한 실전 테스트를 사흘 앞두고 K 전차 전자장비에서 오류 신호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포사격 통제 체계 일부가 영하 35도 환경에서 간헐적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토 평가단 전체에 전달됐고 미국 유럽 언론이 즉각 반응했어요. 뉴스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사는 내구성이 약하다. 아시아 무기의 한계. 혹한 환경에서 드러난 기술 격차.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나토 평가단 내부에서도 K 제외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 일부 위원들은 이미 예정된 결과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북극권 환경은 다르구나 싶었죠. 아무리 양산 속도가 빠르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도 극한 환경 적응력에서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내일 테스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밤새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테스트장 인근을 지나다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눈 속에 세워진 천막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방한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10명 넘게 포탑 내부를 열어두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나 된 거냐고 저는 곁에 있던 한국 측 연락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젯밤 11시부터라고요. 오류 원인이 파악됐습니다. 극저온 환경에서 특정 온도 센서의 허용 오차 범위가 기준치를 벗어나면서 포 사격 통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안전 차단을 발동시킨 것이었어요. 무기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센서 보정값 문제였죠. 기술진이 현장에서 직접 보정값을 재설정하고 교체 센서 4개를 설치했습니다. 작업 시간은 총 6시간이었어요. 오전 테스트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오류 없이요. 저는 한참 그 전차를 바라봤어요. 뭔가가 달랐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방산업체에서 이런 현장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떠올랐거든요. 기술팀 소환에 이틀, 부품 공수에 사흘, 일정 조정 협의에 또 며칠.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실전은 완벽보다 복구 속도입니다. 어젯밤 한국 기술진이 몸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눈 덮인 천막 앞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테스트 당일 아침 기온은 영하 37도였습니다. 북극권 실전 기동 시험장. 핀란드 북부, 눈과 바람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평가단 관측 벙커 안에서 방한복을 겹쳐 입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네 나라의 전차들이 각자 시동 위치에 배치돼 있었어요. 일제 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가 첫 번째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하 37도 환경에서 유압 계통 압력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어요. 재시동 시도. 실패. 프랑스 르클레르는 전자 제어 장치가 자동 차단됐습니다. 영국 챌린저는 유압 라인이 동결됐어요. 세 전차 모두 시동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K 전차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8초 만에요. 관측 벙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숨을 멈추고 있었죠. K가 궤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 덮인 지형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기동 코스를 완주한 뒤 사격 테스트로 넘어갔어요. 영하 37도 눈보라 속에서 포탄이 발사됐고 명중률은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이어진 도하 테스트도 완료했어요. 나토 고위 장성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무기가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다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게 정확했거든요. 다른 전차들이 멈춘 온도에서 혼자 움직인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K의 시동 체계는 영하 50도까지 설계됐고 유압 라인은 이중 차단막으로 동결을 막는 구조였습니다. 포탑 내부 온도 유지 시스템도 따로 설계돼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돼 있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후 보완이 아니라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였던 거죠. 벙커에서 나오면서 프랑스 측 위원이 제 옆을 지나가다 말했어요. 우리가 틀렸군요 하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정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25년 경력의 무기체계 평가위원으로서 저는 지금 본 것을 데이터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개입시킬 여지가 없었어요. 숫자는 분명했고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8초. 그 숫자가 오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K 전차가 나토 종합평가 항목 1위를 기록했다는 잠정 집계가 나온 날, 저는 워싱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어요.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그대로 옮기긴 어렵지만 요지는 분명했어요. 동맹이라면 동맹의 방산 체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토 차세대 전차 사업은 미국 방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비공식적인 압박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 여러 나라 위원들도 각자의 정부로부터 비공식 연락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독일은 자국 방산 산업 보호 차원에서 K 채택에 반대 로비를 시작했고 미국 방산업체 연합이 공식적으로 K 기술 이전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내부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날까지 객관적으로 숫자를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중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기술평가 위로 올라온 거였죠.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요. 기술평가위원으로서 저는 K 전차가 이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미국 국방부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토 사업에서 미국 방산업계가 밀려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어디에 서야 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진짜 기술적 판단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적 압박 때문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동유럽 여러 나라 대표들이 비공개 채널로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K 채택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지금 이 순간 동유럽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정치보다 생존이 먼저라고요. 그 전달을 받고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치보다 생존이 먼저. 그 말이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저는 25년간 무기를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무기를 실제로 써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거죠. 창원에 도착한 건 11월 초였습니다. 한국 경상남도 창원시. 현대 로템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나토 평가단 일원으로 공식 방문 허가를 받아 그곳에 갔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였어요. 생산 라인 견학은 이전에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요.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본 건 혹한 환경 재현 챔버였습니다.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공간에서 K가 시동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자체로는 예상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본 장면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병사 3명이 직접 K 내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교육 중인 현역 병사들이었어요. 기술자가 옆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병사들 스스로 매뉴얼을 보며 포탑 내부의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공장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병사들이 직접 정비를 하는 건지요? 그가 설명했어요. K는 전문 정비팀 없이도 병사 3명이 현장에서 주요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요. 전장에서 후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라고요. 그 말이 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공장 군의 병사 식당을 지나쳤어요. 젊은 병사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있었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는데 어쩐지 제 눈이 그 장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후에는 K 내부 생존 설계 설명을 들었어요.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 이중 탈출 경로, 승무원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시트 구조.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건 무기를 강하게 만드는 설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아 돌아오게 만드는 설계였거든요. 저는 이날 이후로 제 평가 기준에 뭔가 빠져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전차의 사거리, 관통력, 기동 속도를 봤어요. 맞아요. 중요한 지표들이죠. 그런데 승무원이 살아서 탈출할 수 있는 구조는 제 평가 체크리스트에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었다. 한국은 병사를 준비했다. 나중에 이 문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썼어요. 최종 통합평가 회의는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석 달에 걸친 평가가 마무리되는 자리였어요. 나토 20여 개국 대표들과 평가단 전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아틀라스 디펜스 연구소 위원으로서 그리고 나토 평가 태스크포스 기술위원회 좌장으로서요. 발표 전날 밤 저는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혹한 기동 성능 1위, 양산 속도 1위, 현지 기술 이전 계획 완성도 1위, 승무원 생존 설계 종합평가 1위. K 전차가 모든 실전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발표 전날에도 비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잠시 보고서를 내려뒀어요. 그런 다음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를 벗어나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는 지금 전차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전쟁을 준비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표결까지 갈 것 같았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유럽 대표들이 먼저 발언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그들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루마니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공식 선언했고 유럽산 부품 적용 비율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이 선택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토 다수 국가가 K 공동사업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 대표들은 침묵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틀린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진 사람들의 침묵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측 대표단 한 명과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을 마친 뒤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석 달간 데이터로만 봐왔던 나라를 직접 걷고 싶었거든요. 한국 전쟁 기념관을 찾은 건 서울에 온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전시관 안을 천천히 돌았어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불탄 건물들, 피란민들, 전선 위의 병사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 사진들 앞에 선이 숫자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불과 70여 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평가한 전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같은 땅 위의 이야기라는 것이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서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창원에서 만났던 젊은 정비병이 생각났습니다. 그 병사가 K 내부를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제가 물어봐서 들은 게 아니었어요. 공장 방문 중에 통역을 거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차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타는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병사는 20서너 살쯤 돼 보였어요. 군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그 말이 다시 떠올랐고 이번엔 멈추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더 긴 사거리, 더 두꺼운 장갑, 더 빠른 기동력을요.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가 하고요. 그 질문이 만들어낸 전차가 K이었습니다. 병사 3명이 혼자 정비할 수 있는 구조, 자동 화재 진압, 이중 탈출 경로. 영하 50도에서 8초 만에 시동이 걸리는 엔진. 밤새 눈 속에서 오류를 고친 기술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기술 우월주의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상처를 알고 살아 돌아오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몸으로 아는 나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무기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기가 아닌 것을 봤어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설계도 위에 쓰인 것을 봤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서울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강이었어요. 저 아래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강이었어요. 전쟁이 지나간 뒤에도 폐허가 됐다가 다시 일어난 뒤에도 그 강은 계속 흘렀을 거예요. 저는 한국이 왜 강한지 이제 압니다. 더 많은 무기를 가져서가 아니에요. 살아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이 전차를 만들고 기술진을 눈 속에 서게 하고 젊은 병사가 렌치를 들고 웃게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